오늘은 가몽사가 교육입니다. 가몽사가는 우리 문경으로서는 참으로 감사한 품종이죠. 농촌진흥청에서 1992년경에 개발된 것이 전국에 보급되고, 하여튼 제대로 정착된 것은 문경이었고, 그 가몽사과가 앞으로 문경에 큰 효자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사과에 관한 한 어떻습니까? 경북 북부 지역이 전국의 65%를 생산하면서 도토리 키대기식이었습니다. 영주가 최고다. 안동, 청송, 그 다음에 문경, 충주, 수도권 사람들도 문경 사과가 부사조차도 가뭄의 효과로 많은 소득을 가져오고 있죠. 제가 지난해 말씀드릴 때 지난 한 해 우리가 사과 산업 소득이 2천억이라 했는데요. 그 앞에 연도가 지난해 소득은 평가를 아직 못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2천억에서 한 3천억 거의 육박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 3천억 가까이 되는 속도에서요, 가몽이 면적으로는 500헥타르예요. 우리가 부사가 한 2,200헥타르 됐다는데 가몽이 면적에는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금년에 농사도 잘 지시고요. 또 여러 가지 구정이 또 다가옵니다. 그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경 가몽사가 재배 교육에 있어서 지금 왔습니다. 가몽사과 재배 연구회 회장님이십니다. 문경 가몽을 위해서 많이 노력 중이시고요. 노진수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문경읍 간음에서 농사 이제 35년차 짓고 있는 가몽재배 연구회장 노진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기자 소장님과 또 김경훈 저희가 작물연구소 소장님 덕분에 우리 시민 농업인 우리 문경 농업인들 앞에서 제가 강의를 다 해보게 되네요. 무척 영광스럽고요. 제가 전문적으로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많은 분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늘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강의는 그 가몽사과 재배에 관한 겁니다. 제가 2001년부터 가몽 M9 대목에 심어서 지금 이제 저희 집 가온에 있는 게 한 24년 차 들어가는 그 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루바에 접붙여서 이제 마루바 대목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몽 우리 문경 가몽 이제 브랜드화 하면서 한 20년 이상 걸리는 과정 중에 한 부분에 저희들도 이제 좀 계속 해왔던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문경하면 가몽이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진 어떤 초기에 같이 했던 우리 정무관 식구들하고 하여튼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좀 감회가 스럽습니다. 제가 발표할 거는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저도 좀 말씀을 보면서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좀 단순하게 과수원을 만들어야지 좀 농사 짓기가 좀 편하더라는 거하고 이제는 또 기후가 자꾸 변하고 너무 빨리 고온이 되니까 생육 기간도 길어지고 이래서 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어차피 가몽이 좀 맛있는 사과긴 한데 하는 위치에 따라서 좀 크게 폭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한 나무에 고르게 좀 수확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농사 지면서 보면 관리도 해야 되고 한데 SS기라든가 이런 제초제 관리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단순한 사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농사짓 보면서 느낀 건데요. 무조건 식물들은 햇빛을 좋아합니다. 햇빛 좋아하는데 나도 좋아하지만 옆에 나무도 좋아하고 다 서로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초기에는 보통 보면 좀 우리가 밀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밀식을 많이 한 다음에 보면 나무를 베어내지 못해요. 감물 못하고 계속 확장은, 나무는 점점 커지고 확장은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과 수확을 많이 하기 위해서 좀 감벌하든가 아니면 잘라내는 부분이 굉장히 좀 소심해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저희 지금 집 앞에 있는 가수원인데 한 고를 완전히 베어내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그러면 수확량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약간 줄긴 하는데 보면은 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생산 단가 측면에서는 좀 생산량은 줄지만 소득 부분에서는 더 나아지는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좀 우리도 보면 이렇게 옆에 사람 꼭꼭 붙어 있으면 싫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은 각자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넓은 바운더리를 좀 갖고 싶어 하는데 그게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식물들 그리고 우리 사과나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전체적으로 상품가들이 많이 좋아집니다. 많아지니까 이렇게 감벌한다고 해서 크게 손해날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절단전쟁들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품질은 점점 좋아지고 차후 연도에 또 좋은 사과를 딸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축벌하고 감벌하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처음에 감벌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시면 한 주 한 주 건너서 좀 감벌 표시해서 감벌수 정하고 연분수 정해서 좀 감벌을 해가면서 키우시면 지금 사과값 엄청 좋은데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고품질 사과랑 또 저품질 사과랑은 가격차가 거의 몇 배씩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현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깊이 조금씩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좀 나무수가 적어지면 관리하기도 훨씬 편합니다. 예전에 구로다 선생님한테 배울 때 보면 구로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우산 하나 쓰고 나무 사이를 다니라 그랬거든요. 다닐 수 있는 간격을 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점점점 이렇게 고온되고 생육일수도 점점점 늘어나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좀 더 좀 쉽게 관리하려면 조금 나무 사이 간격을 좀 떼서 좀 관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 고온되고 비 많이 오고 그래서 보통 보면 착색도 좀 지연되고 그러다가 생육일수는 점점 길어지니까 우리가 약치는 어떤 부분도 늘어나고 관리해야 되는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또 일소가나 뭐 엽소, 뭐 열과 등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역시도 보면 나무를 좀 쉽게 절단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좀 과다시비 이런 부분들이 그냥 관행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사과대에서 많이 배우는데요. 많이 배우시는 분들은 좀 덜한데 지금 보면 그냥 일반적인 아직까지 이제 관행적인 방법에서 보면 비료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지를 이렇게 남한테 맡기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죠? 제가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보통 보면 다 절단 전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속 깊이 얘기하면 나무 수가 많은 게 보험료가 높아요, 그죠? 재보험료가 나무 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모델을 짜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 잘라내기를 무지 급내하세요. 이렇게 감벌하는 거를. 사실 뭐 소득 면에서 나중에 계산해 보면 뭐 보험하는 게 더 날 수도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는 사과를 재배하는 그런 농가들로 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좋은 사과 따서 그죠? 소비자들한테 보냈을 때 진짜 맛있다. 문경사과는 진짜 맛있고 이런 거 소리 들을 때 되게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인 뭐 공판장이나 농협으로 보낼 때는 좀 그거하고는 틀리지만 그래도 이제 사과즙에 농가를 하면 좀 더 뭐라 그래야 될까 좀 퀄리티가 높은 사과 이런 사과를 좀 따서
보험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사값이 원체 좋기 때문에 보험 수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 사값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 몇 년간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사과 농사를 잘 짓는 방향으로 좀 나무 수가 줄더라도 진짜 사과가 진짜 맛있다, 진짜 색도 잘 난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비가 계속 오면 좀 계속 비에는 약 뭐 0.7%인가 얼마의 질소가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질소가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착색도 지연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또 보면 다른 미량 요소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또 수분이 많아지면 결핍이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좀 생각하면서 좀 공부해가면서 그렇게 농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약재 부분 보면 비가 오고 습이 마르는 시간이 8시간 정도 안에 빨리빨리 말라주지 않으면 곰팡이균 같은 거는 8시간이면 거의 다 번져 나가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접종된다 그래나 그런 부분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간벌을 해서 넓게 가져가서 해가 나면 통풍하고 빛이 들어가게 해서 빨리 수분기가 마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재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보면 농지 중에 지금 보통 보면 산지나 이제 논이 있는데 지금 현재 논에 재배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보면 산지 가운보다 논은 조금 어떻게 보면 농사 짓는데 약간 사과 농사 짓는데 약간 불리한 면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산지들은 보통 보면 좀 지대도 높고 그 다음에 보통 경사지가 있어서 어떤 사과나무 간격의 입체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경사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봐서는 산지들은 좀 약 방제나 햇빛 이런 게 상호 옆에 나무가 서로 방해를 안 주는, 간섭을 안 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딱 보이는데 평지나 논에는 평지라서 나무도 잘 크지만 또 나무 형체도 잘 큽니다. 논에 원체 나무들이 좋으니까 잘 크는데 비해서 평하다 보니까 서로 간섭지는 부분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가장 기본적인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간과되는 부분이 보면 남북으로 이렇게 식재 방향을 좀 정하시면 좋은데 반 모양이 이제 예전이나 뭐 이렇게 생기는 부분들이 이제 동서로 길게 만들어지거나 뭐 이러면 대부분 그걸 따라서 그냥 심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너무 길게 나가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뭐 개량을 하거나 한다면 남북으로 심어 놓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박정환 선생님이 이렇게 해줬는데 보통 경사도 15% 이내 그 다음에 뭐 동서방향으로 나오면 12% 일조량이 많다고 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목기에는 모릅니다. 유목기에는 조금 우리가 이게 접하기가 어려운데 좀 성목으로 갈수록 이게 굉장히 많은 어떤 비중을 차지해요. 왜냐하면 반사필름을 깔거나 착색이 되셨을 때 반사필름 깔거나 아니면 뭐 다른 작업을 할 때도 보면 이 남북으로 심어 놓는 게 훨씬 사과나무 입장에서 훨씬 좋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직 저희들도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써봤는데 보면 그래서 평지일 때는 경사지보다 조금 넓게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어느 정도 크면 간벌이 빨리 들어가든가 이런 점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농사에 좀 적용했습니다. 보면 여기가 강원도에 갔을 때인데요. 보면 산지 강원도이고 이거는 이제 평지로 이렇게 찍어놨는데 이게 보면 남북으로 심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해서 이렇게 성목이 되더라도 햇빛이 좀 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 좀 간벌 같은 거 할 때 조금 간벌이 조금 늦게 지연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우리 박정환 선생님이 좀 그려주신 건데 제가 요거는 조금 난해해서 그림은 진짜 이쁘게 그리셨는데
좀 색깔도 고르고 좀 같은 나무 안에서 똑같은 과일을 좀 생산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면 꼭 액화 따기를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액화 따기 하고 그 다음에 액화를 만들어서 과대 만들어서 그 다음에 과대지 내줘서 거기서 한번 달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게 되면 한 나무에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착화를 시키시면 한 나무에 있는 사과들이 거의 고르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절단 전쟁을 좀 지향하게 되고 보면 제가 이제 해서 좀 그렸습니다.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파란색을 과대로 보고요. 보통 사과나무는 왜 2년지에 꽃눈이 형성돼서 3년 차에 우리가 이제 단다라고 3년지 결실과라고 이제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제가 좀 이렇게 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죄송한데요. 보면 좀 과대 부분을 파랗게 표시를 해봤고요. 여기 액화가 지난해 폈던 자리고 그 다음에 한 해 더 키워서 빨간 것들은 이제 사과 달리는 자리로 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시면은 한 나무에 거의 사과가 고르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한번 그려봤는데 조금 못 그려서 이건가? 이게 빔이 어떤 거죠? 옆에 건가? 요건가요?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저쪽은 제가 전정하다가 한 가지를 떼어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빨갛게 돼 있는 것들은 이제 사과를 달아도 되고 삼각형 진 거는 뭐 젓갈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거는 농장주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녹색들은 안 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가가.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감홍이 무진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싸고 우리한테 소득은 많이 주는데 감홍 역시도 이제 좀 등급 간에 기본적으로 좀 가격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한 나무 안에서도 좀 어떤 이렇게 품질의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완충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사과를 달아보시면 어떨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오, 이거 합니다. 잠깐 보죠. 뭘 많이 만들었나? 아니, 밑에. 요 사이에 물 좀 한 잔 먹을게요. 처음이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다 가공 재배하시고 계시나요? 예. 키울 때는 약간 세게 좀 키워가지고 고두가 조금 나오더라도 나무가 조금 커지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일찍 사과 다니까 나무가 조금 세력이 낮아지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7개 때문에 약간 세게 키웠다가 좀 나무가 커지면 좀 수세 안정화 시켜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대를 굉장히 좀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한번 이렇게 잘라봤습니다. 왜냐하면 동그라미 보시면 이거 다 예전에 한번 다 들으셨을 건데 과대 안에는 이렇게 병목 현상을 일으켜서 서로 이렇게 수채랑 과일이랑 사이에서 양분이 막 함부로 들어갔다 나왔다 못하게끔 이렇게 서로 어느 정도의 그 흐름을 제어하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동그랗게 표시한 부분들이 약간 보시면 좁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진을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앞전 내용이랑 좀 비슷한 건데 이거를 처음에 바로 그렇게 꽃으로 만들어진 데서 바로 달아버리면 한 번밖에 이렇게 거치질 못해요. 그러면 조금 길게 나온 것들 중에도 꽃대 만들어지면 한 번만 거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만 거치게 할 거냐, 두 번을 거치게 할 거냐, 이게 한 번만 거치게 되면 약간의 두 번 거친 놈과 한 번 거친 놈과 이렇게 서로 사과 한 나무 안에서 차이가 약간 나요. 한 번 거친 놈이 사과는 더 커요, 굵고 좀 더 이렇게 좀. 근데 두 번 거친 녀석들이 더 맛있고 예뻐요. 좀 더 훨씬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정을 두 번 거치게 해서 사과를 수확하면 거의 한 나무 안에서 거의 비슷한 사과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대신에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하면서 적가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부탁하고, 그래서 마지막엔 거의 이제 저와 식구들끼리만 적가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거 가뭄뿐만 아니고 다른 사과들도 좀 후지나 뭐 다른 품종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사과가 아마 이렇게 고루 이렇게 똑같아질 거예요, 품질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요 과대를 한번 좀 두 번 정도 거치게끔 그렇게 한번 애카따기 한번 하시고 만들어지면 그 다음 연도에 달게 되면 거의 다 두 번 거치거든요. 그런 사과를 다시면은 아마 품질 좋은 사과를 딸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빨간 부분이 제가 한 번 앞에 과대 있고 다음 과대에다 달아가지고 수확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놨는데, 그래서 한 번 거쳐 나오고 난 뒤에 그런 식으로 다시면은 제가 봐서 거의 뭐라 그래야 되나, 품질이 좀 평균적으로 고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쭉 만들어지는 결과지들 그림이고요. 뭐 결과지들 많다고 해서 다 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쭉쭉 그냥 만들어내시고 좀 달아주셨으면 결과지 구성시켜서. 그래서 보면 절단전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단전쟁을 많이 하시게 되면 이렇게 좀 결과지 구성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선단부가 잘리면 사과 맛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단부 나가는 부분을 그냥 축소시키기 위해서 딱 잘라버리면은 안에 쪽에 사과들이 맛이 없어지니까 밖에 잘린 양만큼 안에 충분한 사과향을 갈 수 있을 때 절단전쟁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항상 이제 하는 건데, 애카따기랑 약수아따기, 그 다음에 선단부 사과따기 하는데, 요 부분이 내년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해거리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사과도 최고로 좋은 사과를 따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일손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적가할 때 일손 들이는 것보다 꽂힐 때 일손을 들이는 게 더 훨씬 효과 면에 훨씬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 1년 먼저 좀 하실 일이 제일 먼저 할 게 좀 애카따기를 먼저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농사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해보면서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왜냐 그러면 보통 보면 경영열시를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문경에 지금 사과 농사 어느 정도 지시는 분들은 대다수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영열시를 잘 안 오시잖아요. 이 중에 하나는 애카따기 미리 하고, 그 다음에 절단전쟁을 좀 줄여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사과 수확을 할 때 뭐 올해나 내년이나 비슷하게 어떤 결실을 가져가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무조건 좀, 그리고 시간이 이때부터 일을 하시면 일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죠? 계속 애카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약수아따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적가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훨씬 이렇게 그러니까 사과에 대해서 일할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으시면 적가도 좀 천천히 하셔도 되거든요. 한 뭐 7월달까지 천천히 이제 정화 적가 하셔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 좀 활용하셔가지고 무조건 다 하고 계시죠?
안 하시는가요? 지금 다 하고 계시죠? 좀 많이 하고 계시죠? 홈런은 거의 다 하실 것 같고, 근데 감옥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옥하면 엄청 굵어집니다. 그리고 교육 가보면 이제 중심과 달지 말라는 부분들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뭐 이제 상비가나 뭐 샴 붙은 사과들이 많이 나와서,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정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김경수 선생님도 계시고 하지만 도사 선생님도 다 무조건 사과는 중심가에 착각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몸체랑 가장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요. 수치랑 과대지랑.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잘못된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조금 뭐 그런 기형가들이 많이 나온다 하지만 조금 나무가 크기 시작하고 하면 이 정도 부분은 그냥 적과해내시면 충분히 다른 중심가에서 좋은 사과 많이 딸 수 있습니다. 훨씬 많이 따고 맛 좋은 사과를 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차후에는 자꾸 2번가 3번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꼭 중심가 쪽으로 다시고 정화의 중심가 많이 달아 놓으셨다가 좀 저가를 해야 될 부분 생기시면 그때 저가해내도 뭐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주셔가지고 꼭 사과는 모든 사과는 중심가에 착각시킨다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고온되고 이게 생육이세가 처음부터 저희 마을 같은 경우 예전에 5월 5일날 정도에 지금 저들이 인공수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4월 20일경에 인공수분해야 돼요. 그 정도로 많이 앞당겨져 와 있어가지고 뭐랄까 생육이세가 무진장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사과가 빨리 꽃이 펴서 달려갖고 사과나무에 있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근데 젓갈을 무리하게 많이 하시면은 사과나무가 다시 세력이 무리하게 적화되면 사과나무 세력이 다시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생육기간이나 이런 수세 같은 거 보시고 젓갈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시점에서 그런 일을 작업을 해 놓으셨다 그러면 젓갈은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좀 봐가면서 나무 수세 봐가면서 조금 천천히 사과 크는 거 봐가시면서요. 좀 뭐 사과가 좀 예쁘게 큰다 이거 보시면서 충분히 저가에도 기간을 길게 가시면 그래야 후반부에 가서 좀 수세가 안정화될 것 같고 착색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저가 시기를 조금 조절해 가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엽수에 따라서 이제 젓가락 조절하고 그다음에 제가 발육지는 안 되는 보통 보면 우리가 그 꽃이 폈던 눈에서는 여러 장의 잎이 있습니다. 엽수가. 그리고 엽도 크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잎들이 가장 많은 일을 하고 또 그 잎들이 사과에 지대한 영향도 미치고 다음 연도에도 걔들이 좋은 사과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발육집들은 보통 또 한 장, 두 장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시면 사과에 별로 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엽수가 많이 붙어 있는 눈들을 많이 붙이자 이 얘기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엽수가 많아야지 원래 옆으로 이렇게 터지는 열가 현상들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은 별로 안 나오거든요. 보통 보면 잎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절단 전정을 위주로 하신 분들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좀 절단 전정 하지 마시고 이런 엽수를 좀 많이 확보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잎농사가 반이다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잎 중에 쓸 수 있는 잎을 많이 붙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 그러니까 발육지 잎을 많이 붙이는 게 아니라 한 장, 두 장짜리 잎을 많이 붙여놓는 게 아니라 이제 꽃눈에서 만들어진 그런 잎이 여러 장인 그런 가지들을 많이 붙여서 거기에 맞는 사과를 좀 달아주시면 사과도 품질도 좋고 그 다음에 내년도 훨씬 좋은 사과가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단 전정은 진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저도 이제 마을에 내려다 보면 그 외부의 그 전정사들 시켜서 하는 전정 보면 거의 다 절단 전정 아직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진짜 엽수가 저렇게 발육지밖에는 안 남아요. 거의
그 다음에 끝에 그냥 갈아갈 수 있는 고기에 그게 단데 그걸 엽수로 생각을 해버리면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과에 관여해 줄 수 있는 잎 그거를 많이 붙여야 되지 그 관여치 않고 새로 신초 발생시켜가지고 자기 몸체 불리는 그 잎을 가지고 같은 엽수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 묵어서 엽을 많이 들고 있는 많이 갖고 있는 개들을 활용을 해야 되지 새로 잘라서 새로 나온 가지에서 잎을 받는 걸로 그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가을에 색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절단전쟁은 진짜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식생장 쪽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소금전쟁을 하셔가지고 공간 좀 열어주시고 그런 부분으로 계속 해 나가시면 점점 한 해 지날수록 사과가 점점 좋아질 것 같습니다. 사과 이쁘죠? 저희 사과입니다. 요거는 좀 우리 아들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저희 아들이 지금 제 그 청창농으로 들어와서 제 아들이랑 같이 농사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좀 사진 찍어 놓은 건데 요거는 저희 SS기 자랑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 지금 현재까지 그 갖고 있는 SS기 중에 제일 좋은 SS기 겁니다. 여기 현재 한 1억대 넘어가고요. 근데 왜 이거를 제가 갖고 나왔냐 그러면 제가 이거 믿고 세게 한번 쳤어요. 잎풀이 다 얼어졌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계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활용 못하면 거의 손해가 더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게 거의 65마력 엔진의 풍력이 900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데 밖에서 보기는 되게 좋았어요. 막 뿌려질 때. 근데 제대로 부착을 못 시켰습니다. 너무 세게 날려서.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방제기 활용하실 때 이 좀 뭐라 그러죠? 막 가수 밖으로 막 멀리 나가게끔 뿌리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 좀 잎이 흔들리게끔 이렇게 쭉 이렇게 한쪽으로 가서 척 몰리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흔들리게끔 그래야 약이 골고루 붙습니다. 약이 흔들리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세게 쳤더니 그냥 한쪽으로 다 붙어요. 그냥 쭉 밀어내서 한 면만 맞고 한 면은 안 맞습니다. 반대쪽에서 날라올 때 SSE가 세서 반대쪽이 칠 때문에 저까지 날라가겠지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중간에 이렇게 어떤 스크린이 짜지면 그 부분이 잘 안 돼요. 안 맞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3년도에 농사 완전히 다 거의 말아먹었습니다. 조생종, 중생종 갖고 먹고 살고 후지 갖고는 완전히 거지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꼭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SSE 활용을 좀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이 잘 부착되도록 쳐야 되지 SSE 믿고 세게 막 빠르게 다니고 막 그럴수록 손해가 더 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생육 초기에 보면 보통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일어나니까 좀 저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일찍 치려고 새벽에 빨리 나와서 빨리 치고 끝내시려고 막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뭄이 뭐가 많죠? 사비가 많잖아요. 사비하고 동록이 많이 끼는데 kil수록 맛은 있습니다. 그죠? 맛은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외관이 뭐 예쁜 게 뭐 보기 좋은 게 뭐 맛도 좋다 이런 뜻이 또 있듯이 좀 예쁘게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 살포는. 왜냐하면 너무 저온이고 내가 가서 약차에 들어있는 물하고 사과나무가 갖고 있는 온도하고 좀 차이가 갭이 많이 벌어질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해 주시고 치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또 치지 말아야 되는 약들이 있죠. 예. 좀 사비를 많이 일으키는 농약들이 있습니다. 제가 머리에 아직 안 들어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체크를 해왔어야 되는데 못 해왔는데 나중에 우리 김경 소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을 좀 조금 깊이 하셔가지고 문경에 가뭄이 이따가 사진은 나오겠지만 진짜로 맛의 신세계에서 서울에다가 백화점에 띄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사과가 7밖에 안 됐어요. 소장님 진짜 김경 소장님 먹었는데 그 양을 못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이제 농가들이 그 하이엔드급이라 그러죠. 하이엔드급 사과는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외관을 좀 예쁘게 만들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몇 배 사과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육아기 때 많은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원래 농사에서는 감호사가 사비를 좀 줄여보자는 그런 아마 생각을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착가부에 따른 경영적 방제라고 말씀 더 내려놨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사과가지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시고 착가를 시키는 부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앞전에 보여줬던 거기 그 착가 방법 있잖아요. 그처럼 사과가 달려서 아래로 하수되게끔, 그러니까 결과 모지에 이렇게 바짝 붙여두는 사과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짝 붙여놓으면은 사과가 어릴 때는 약을 맞는데 커지면은 약이 안 닿아요. 약이 안 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과들이 열매들이 하나씩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져서 방제할 때 약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그러면 약간씩 다 가대지 한 10cm 정도나 이렇게 만드신 부위에다가 착가를 시키면은 훨씬 약재도 잘 맞고 그 다음에 저격도 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일맥상통하는 거라서 그래서 좀 착가 부위도 잘 시킬수록 병충해도 예방하고 좀 착색도 보호받을 수 있고 또 일소가도 아래로 늘어진 사과들은 보통 보면 반사필름 까기 전까지는 거의 일소 피해를 안 받더라고요. 근데 반사필름 깔 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더라고요. 갑자기 온도 오르니까 밑에 하부 그 꽃받침 있는 부분이 약간 일소를 맞는데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태비는 제가 이거 부장님한테 진짜 그런데 일본에 처음 갔는데 우리한테는 똥마치라 그러셨거든요. 문경 갔더니 막 다 똥마치더라고. 막 갖다 뿌려서. 근데 일본에서 뿌리는 건 보니까 거의 완전히 눈에 안 보일 정도의 가수원에 뿌려놨는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이게 좀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이제 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약을 계속 치기 때문에 밑에 미생물들도 많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넣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랍니다. 이게 그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아니고 내가 미생물을 토양에다가 얼마든지 좀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 좀 대비의 어떤 뿌리는 그걸 좀 생각을 의식을 바꾸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됐은 대로 좀 한 3년 이상 부숙 잘 시켜가지고 그렇게 또 많이도 안 넣으세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미생물을 살리려는 어떤 퇴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그냥 그게 아니고 그럼을 주고 막 나무를 키우겠다는 개념으로 하시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토양을 살리겠다. 토양에 미생물을 공급시켜주고 미생물에 밥을 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퇴비의 중요성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퇴비는 그렇고요. 진딧물하고 좀 이게 저건데 어차피 다 아시잖아요. 진딧물 방제는 초기에 생육 초기에 혹진딧물만 방제하시면 끝나고 그 다음에 수세만 안정되면 감옥 같은 경우는 거의 진딧물 방제는 안 해도 되더라고요. 빨리빨리 맺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뭐 진딧물 방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다라고 제가 하고 이게 좀 저 부분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저 순나방패 같아요. 저도 순나방 가지고 한 해는 사과 농사 거의 다 그 감원 부분은 거의 수확을 몇 프로 못한 적도 있는데 왜냐 그러면 후반부에 거의 착색기 막 들어가서 순나방 들어와서 이렇게 피해 주니까 많은 피해, 어떻게 보면 과일로 봐서는 큰 피해가 아닌데 팔 수 있는 사과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차라리 헝가는 팔 수 있는데 벌레 먹은 사과들은 하나도 못 팔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 감옥연구회는 지금 교미결란제를 약간씩 이제 공급해 드리고 있는데 교미결란제를 조금 늦게 다시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5월달에 다시지 마시고 6월달에 한 6월쯤 달아가지고 후반부 그러니까 9월 10월까지 좀 그 약효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약간 좀 바꾸셨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지난해도 우리 회원님 한 분 중에 또 피해를 많이 보셨다 그래가지고 교미결란제 달아놓고 피해보고 이러셨다 그래서 제가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한데 저는 좀 예전에 몇 번 많이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해놓고도 끝발에 살충제 한 번씩 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꼭 감홍하고 양광하고 이게 굉장히 피해가 심하더라고요. 거의 뭐 여기 가끔 한 번씩 경험하셨을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진짜로 좀 주의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농사 다 지놓고 망쳐요. 농사 다 지놓고 망치는 거라 가지고 꼭 좀 감홍어 착색기 들어갈 때 잘 관찰하셔가지고 꼭 제대로 방지하셔가지고 진짜 1년 동안 고생 엄청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사과 진짜 너무 비싸잖아요. 사과 진짜 이게 아까 뭐 제가 보험도 타지 말아 할 정도로 비싼 사과입니다. 그러니까 꼭 좀 이 점은 꼭 유의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응애가 진짜 의외로 또 농사지 보니까 응애가 감홍에 많아요. 한번 올라오면 응애패 잘 관찰 못하시면 가을에 착색 하나도 안 됩니다. 착색 안 됩니다. 사과는 굵어 있어도 착색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제초하실 때 방제 내가 응애랑 방제하는 기간이 안 맞으시면 뭐 제초하는 방법을 조금 달리 하셔가지고 수간하부의 일부는 좀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일부 좀 하고 이렇게 번갈아가다 하시는 방법도 있고 제초하고 나면 한 3일이나 4일 있다가 응애약을 좀 뿌리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응애 발생하니까 진짜 착색 안 되더라고요. 지난해 그런 농가들 몇 농가 많이 봤는데 하여튼 응애를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좀 응애 아시죠? 그죠? 응애 진짜 중요한 거. 그래서 꼭 좀 제초하고 나면 꼭 한 번씩 꼭 없더라도 꼭 관찰하셔야 됩니다. 없다고 이렇게 보면 농협에서 시기 봐서 이렇게 주시는데 나 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갖다 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요때가 가장 응애가 하여튼 많은 영향을 끼치니까 앞전에 착색기 전에 응애를 확실하게 좀 관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